네, 우리 군이 서해 먼바다에 추락한 북한의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 잔해 인양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수장이 1년 만에 만나 안보 협력의 머리를 맞댔는데요. 이희루 자주 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과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서해 먼바다에 떨어진 북한 발사체 잔해 인양 작전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그리고 인공위성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엔진 그리고 위성이 만약에 실려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인양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인양에 성공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현재 일단 추진체는 공개가 됐죠. 사진 일부가 공개가 됐고 현재는 2단과 3단 그리고 이제 위성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1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파악하기로는 정말 충격적인 추진체의 기술적인 현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추진체 내부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 과학 기술 그다음에 뭐 우주과학 기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첨단의 기술을 생각을 하는데 내부에 용접된 부분, 그다음에 리벳이 접합된 부분을 보면은 마치 수작업으로 간의 수공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용접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고요. 이 추진체라는 것이 북한이 사실 위성 발사체를 시작한 게 수십 년이 됐는데 수십 년째 이 정도 기술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군의 기술진들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만리경 1호라고 알려져 있는 정찰위성인데 이 정찰위성도 해상도로 따지면 한 1m 정도,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정도가 되는 그 픽셀을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는 기술인데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업용 위성들을 보면은 그리고 RFA라든가 각종 매체들을 보면은 상업용 위성 사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위성 사진, 상업용 위성도 최근에는 20에서 30cm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m 정도는 사실 군사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기술적인 제한을 알면서도 굳이 발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과 북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러시아까지 해서 삼국 간의 군사적인 공조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정찰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뭐 한국의 어떤 위치를 파악을 해서 정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가장 먼저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즉 폭격기라든가 항공모함의 위치를 최대한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학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 위성을 직접 꺼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발사 실패 이후에 곧바로 2차 발사를 예고를 했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를 통해서 뭐 머지않아 궤도에 진입을 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2차 발사를 언제 할 것이냐도 참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기존 발사대 주변에 차량과 크레인이 배치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2차 발사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한다면은 굉장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부분, 6월 달과 7월 달에 연이어서 북한의 정치적인 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중앙 회의도 있고요. 7월 달에는 전승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감안을 한다면 6월과 7월 그 사이에 발사를 할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은 사실은 이 로켓의 결함이 한두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수정 보완을 거치고 발사하겠다라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정치적인 일정을 감안해서 발사를 한다면은 6월과 7월이 될 수 있는데 이번 발사 같은 경우에도 그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은 굉장히 좀 앞당겨진 느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달에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스탠딩 오더를 내렸고 이 스탠딩 오더에 따라서 일정을 굉장히 서두르다 보니까 로켓 발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위성 발사체들을 발사장까지 이동을 시킨 다음에 준비하는 데 통상적으로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한은 일주일 만에 이걸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정치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그만큼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면 6월과 7월에 추가 발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선 발사에서 실패 원인이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현지 시찰을 통해서 현지 지도를 통해서 발사를 좀 빨리 다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급하게 쏘아 올리느라 실패를 했다라는 말씀하신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6월 초에 북한의 굵직한 정치적 행사들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이런 뭐 기술적 완성도보다도 정치적인 문제로 또 발사를 했는데 또 실패를 할 경우
그 경우에 북한의 어떤 부담, 타격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크겠죠. 예. 이번에 북한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은 예비 기체를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1차 발사 때 1단 추진체까지는 정상적으로 연소가 됐는데 2단 분리 후에 2단이 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단 부분에서 단 분리, 그다음에 2단 추진체의 점화 개통 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두 달 내에 해결이 된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켓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그 시스템은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들은 굉장히 큰 압박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압박이 너무 세다 보니까 6월과 7월에 발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발사 당일날 우리 국정원이 위성을 통해서 보니까 예. 동창리 발사장으로부터 1.3km 떨어진 곳에 천막이 설치가 됐다라고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 말인즉슨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시찰을 왔고 아마 당일날 그 발사 전에 기술적인 점검 과정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발사가 안 될 겁니다.라고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예. 그런데 1호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최고 존엄이 왔는데 그것을 중단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발사를 강행했을 것이고 그래서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앞서 북한이 예고한 기간이 6월 11일까지잖아요. 이 기간 안에 2차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추진체, 그다음에 로켓들이 발사장까지 온 다음에 2, 3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처럼 급하게 발사를 했다가는 또 실패할 수도 있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계기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예상한 대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중국, 러시아가 이제 오히려 이번 발사의 책임을 서방 쪽에 돌리면서 이제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가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어떤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예. 지금 유럽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서방과 러시아가 대리 전쟁을 하고 있고요.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당장 북한과 한국이 있고 대만과 중국이 있습니다. 예. 이미 신냉전 체제가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와 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북한과 각종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예. 북한도 2021년 6월 달에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시도가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일부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인즉슨 이렇게 패권 경쟁 구도,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미 셋이서 같이 이제 한 편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 편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거에 동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도 외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미일 차원의 어떤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만리경 1호 1m짜리 정찰 위성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 정도 1m가 아까 제가 그 기술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자광학 카메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외부의 기술적 지원, 부품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미국과 일본이 이것을 줬을 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중국을 통해서 건너갔을 텐데 그렇다면은 중국은 이미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일 3국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부품이라든가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제재하는 것은 이미 이제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응하는 요격 전력이라든가 조기 경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예. 자, 조금 전에도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그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싱가포르에서 3자 회담을 하고 공동 보도문을 냈습니다. 일단 지난 30일에 위성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이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미일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MD에 가입을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정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를 한다면은 우리도 레이더가 있을 것이고 미국, 일본도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발사된 이후에 탐지하는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에서 크게 발전하진 않은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한미일 삼각 공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삼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예. 발사의 왼편,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 위성이 걸려 있고요. 위성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같이 구축하고 있는 MD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예. 그 MD 네트워크에 한국군의 자산을 물려야 되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정치적인 반발도 있을 것이고 중국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큰 실효성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이 밖에도 북한 위협 억제에 기여할 대잠전 훈련 그리고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미일 연합 훈련을 볼 때마다 정말 예. 좀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 이 이지스함들은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지스함은 추적은 가능한데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그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이 개량이 사실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개량의 필요성이 언급이 돼 왔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량을 하는 순간 미국과 일본의 MD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됐고 이 미사일에 이제는 핵과 대량살상 무기가 탑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일본과 불편한 관계는 있지만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와 MD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종섭 장관이 오후에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장관과도 대조합니다. 최근에 뭐 한중 관계에 있어서 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문제도 있었고 또 대만 해협 이슈도 있어서 좀 긴장 요소가 많은 상황인데 어떤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지난달에 중국의 국장급이죠. 외교부 국장급 간부가 국내에 와서 외교부 그다음에 우리 국가안보실 차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 뭐 이른바 4불이라고 해서 4가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했다라고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알려져 있는데 예. 이미 중국은 입장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는 그런 태도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지 않는다면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종섭 장관과 리 부장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카드라는 것이 미국, 일본과의 MD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은 물론이고 예. 중국의 전략적 미사일 능력도 우리가 억제 제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다양한 첨단 무기들, 전략 타격 자산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반도에 배치를 해서 이것을 한미 공동 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중국에게 전략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희루 자주 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